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시간을 초월한 사랑. 압둘와합과 알렉산드라의 이야기. 사랑은 때로 역사를 움직인다. 권력도, 국경도, 문화도 그 앞에서는 무력해지곤 한다. 오늘 내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20세기 초 이집트와 유럽의 정체성과 격동의 역사를 가로지른 사랑 이야기다. 그 주인공은 이집트 왕자 무함마드 압둘와합과 루마니아의 왕녀 알렉산드라였다. 이들의 사랑은 단순한 개인의 연애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제국의 몰락과 새로운 시대의 물결 속에서 피어난 눈부시게 순수하고도 비극적인 한편의 역사였다. 1900년대 초 이집트는 형식상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영국의 보호령 아래 놓여 있었다. 무함마드 압둘와합 왕자는 파샤 가문의 일원으로 어린 시절부터 유럽에서 교육을 받으며 국제적인 시각을 키워왔다. 학문에 뛰어났고 무엇보다 음악과 문학에 조예가 깊었다. 그는 피아노를 치고 프랑스어와 루마니아어를 구사할 줄 알았으며 종종 유럽의 예술가들과 편지를 주고받기도 했다. 그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외교 사관학교 과정을 밟던 어느 해 여름, 제네바 호수 근처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그 자리에서 무대에 오른 바이올린 연주자가 바로 루마니아 왕녀 알렉산드라였다. 그녀는 루마니아 왕족의 딸로 유럽 상류 사회에서는 예술적 감성과 지성의 상징으로 통했다. 압둘와합은 그녀의 연주에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곡은 차이콥스키의 멜로디, 부드럽고 서정적인 선율이 호수를 타고 퍼질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사랑에 빠졌다. 음악회가 끝난 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놀랍게도 그녀는 이집트 고대 문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카이로 박물관의 파라오 유물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호숫가를 거닐며 끝없이 이야기를 나눴다. 정치와 예술, 역사의 흐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그들의 사랑은 곧 유럽과 아프리카를 오가는 서신 교류로 이어졌고 마침내 알렉산드라는 이집트를 방문하게 된다. 카이로에서 그녀는 압둘와합의 안내로 나일강의 숨결을 따라 유적을 돌아보았고 그의 가족과도 식사를 함께 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외부에서 다가오는 법이다. 왕실과 귀족 사회는 이들의 관계를 곱게 보지 않았다. 무슬림이자 아랍인 왕자와 기독교도 유럽 왕녀의 사랑은 양쪽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이었다. 루마니아 왕실은 왕녀의 명예를 위해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했고 이집트의 영국 총독 역시 제국의 체면을 해치는 짓이라며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알렉산드라는 루마니아로 돌아가면서 만약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면 나는 자유를 택하겠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녀는 왕실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듬해 다시 이집트로 돌아왔다. 이집트에선 큰 스캔들이었고 언론은 왕녀가 낭만주의를 조차 이방인의 품에 안겼다 라고 조롱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카이로 외곽의 작은 별장에 머물며 조용한 삶을 시작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음악을 만들었고 여행을 다녔고 아이는 없었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충만한 날들을 보냈다. 그러나 운명은 늘 비극을 준비한다. 1936년 압둘 와합이 알렉산드라와 함께 유럽을 여행하던 중 갑작스레 폐렴에 걸려 숨을 거두었다. 그는 알렉산드라의 무릎 위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압둘 와합의 유해를 카이로에 묻은 후 다시는 유럽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왕궁의 보호도 가족의 품도 포기한 채 그는 그와 함께 머물렀던 별장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잊었다. 교과서에도 영화에도 등장하지 않는 사랑이지만 카이로의 한 낡은 묘지엔 두 개의 비석이 나란히 놓여 있다. 한쪽엔 무함마드 압둘 와합 파샤, 다른 쪽엔 알렉산드라 아나스타시아라고 쓰여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엔 이렇게 적혀 있다. 우리는 서로의 나라를 잊고 단 한 사람만 기억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국경도 종교도 시대도 초월한다. 그것은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순수한 선택이며 그 선택은 역사의 틈새에서 빛나는 진주처럼 영원히 남는다. 제목: 철의 여인과 운명의 남자 마가렛 대처와 데니스 대처의 사랑. 역사 속 사랑 이야기라고 하면 대개 전쟁이나 비극, 격정적인 연애를 떠올린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세상을 흔드는 일들 사이에서도 조용히 흐른다. 오늘 내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와 그녀의 남편 데니스 대처의 이야기다. 그들의 사랑은 전광석화 같은 드라마는 아니었지만 인생이란 전장 속에서 서로를 지탱해준 우직한 연대였다. 마가렛 로버츠는 젊은 시절부터 세상을 바꾸겠다 라는 꿈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뛰어난 성적과 논리적 사고로 옥스퍼드에서 화학을 전공했고 정계에 진출한 후엔 보수당의 젊은 별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1950년대 영국 사회에서 여성 정치인은 보기 드물었고 특히나 당돌하고 논쟁적인 그녀는 때때로 매력 없다는 말로 평가받기도 했다. 그 무렵 그녀는 파티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조용하지만 유쾌한 미소를 지닌 남자 데니스 대처. 그는 맥주 회사의 임원이었고 군 복무를 마친 뒤 사업과 사회 활동에 몰두하던 중이었다. 파티 내내 두 사람은 정치, 경제,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헤어지기 전 데니스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꽤 무서운 사람이군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대화하고 싶어지는 사람이기도 하네요. 그것이 시작이었다. 마가렛은 일생 동안 많은 반대자들을 상대했다. 의회에서 고함치는 남성 의원들, 여성이라는 이유로 문턱을 가로막는 관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의심하는 순간들. 그럴 때마다 데니스는 항상 그녀의 뒤에 있었다. 그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고 정치에 직접 관여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마가렛이 연설을 준비할 때 새벽까지 함께 메모를 정리해 주었고, 실패한 날이면 말없이 따뜻한 홍차 한 잔을 건넸다. 1979년 마침내 마가렛 대처는 영국 역사상 첫 여성 총리가 된다. 그날 수많은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고 전 세계 언론이 철의 여인의 등극을 보도했다. 그러나 마가렛이 가장 먼저 한 말은 기자들도 깜짝 놀라게 했다. 저를 가장 먼저 믿어준 사람은 제 남편 데니스입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았다. 마가렛은 결단력과 강경한 정책으로 늘 언론의 중심에 있었고, 데니스는 조용히 골프를 치며 때때로 유머러스한 인터뷰로 아내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누군가는 당신은 아내가 너무 강하지 않나요? 라고 물었고, 그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그녀가 강해서 내가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있어요. 나는 그녀의 방패고 그녀는 나의 칼이죠. 2003년 데니스 대처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마가렛은 기자회견도 정치적 입장도 모두 접고 조용히 남편의 곁에만 있었다. 그를 보내는 장례식장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늘 내 뒤에 있었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나의 모든 날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사람, 그리고 그 그림자는 언제나 햇살보다 따뜻했지요. 이후 마가렛은 점점 정치적 활동을 줄이며 조용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녀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집안 곳곳에는 데니스의 사진과 편지가 남아 있었다. 세상이 그녀를 철의 여인이라 불렀지만 그녀에게는 한 남자의 부드러운 손길이 더 강한 힘이었다. 진짜 사랑은 옆에 서서 소리 없이 함께 걸어주는 것이다. 세상이 흔들릴 때도,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이 엇갈릴 때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단 한 사람. 마가렛과 데니스의 사랑은 위대한 리더십 뒤에 숨겨진 더 위대한 신뢰의 이름이었다. 제목: 전장의 연인 리처드와 에디트의 기적 같은 사랑. 사랑은 전쟁보다 강하다. 총알이 날아들고 폭탄이 터지는 그 와중에도 사람은 사랑을 하고 서로를 지킨다. 오늘 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전장의 절망 속에서 시작된 한 영국 병사와 독일 여성의 실화 같은 사랑 이야기다. 그것은 마치 한 편의 서사시처럼 격동했고 때로 눈물 나도록 아름다웠다. 1943년 독일과 영국 사이의 전쟁이 극에 달하던 시기, 리처드 카터는 영국 육군 소속 통신병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근처에 배치되었다. 그는 늘 조용했고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의 하루는 어김없이 아침 점호, 전선 보급, 무정위 점검, 그리고 끝없는 불안으로 채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보급로 점검을 위해 한 시골 마을로 향하던 도중 그는 폐허가 된 교회에서 바이올린 소리를 들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맑고 애절한 선율이었다. 총성이 자주 울리던 그 마을에서 음악은 너무나 낯설고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레 그 소리를 따라가다 무너진 교회 안에서 연주 중이던 한 여성을 보았다. 그녀의 이름은 에디트 슈나이더
독일인이었다. 에디트는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조용히 마을에 남아 교회에서 부상병을 간호하거나 폐허에서 남은 악기로 음악을 연주하곤 했다. 그녀는 그날도 혼자 있었다. 리처드는 무기를 내리고 다가가 조심스럽게 무슨 곡인가요? 라고 물었다. 그녀는 잠시 놀란 듯 하다가 대답했다.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죽음에게 바치는 곡입니다. 그들은 처음엔 적이었다. 서로의 언어가 어색했고 서로의 존재가 경계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음악은 언제나 국경을 넘는다. 리처드는 몇 번이고 교회를 다시 찾았다. 에디트는 그에게 독일어를 가르쳤고 리처드는 그녀에게 군용 라디오를 몰래 이용해 BBC 음악 프로그램을 들려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숨바꼭질처럼 자랐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마다 폐허 속 교회에서 만나 이야기하고 연주하고 서로의 손을 잡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했다. 하지만 전쟁은 그들에게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어느 날 리처드는 상관에게 민간인 접촉 금지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철수 명령을 받았다. 그는 마지막 날 밤 에디트에게 이렇게 말했다. 전쟁이 끝나면 나는 이곳으로 돌아올게요. 당신이 기다릴 수 있다면. 에디트는 미소를 지었다. 그땐 바이올린 대신 피아노를 준비해 둘게요. 그리고 전쟁이 끝났다. 리처드는 무사히 귀환했지만 전후 복구 사업에 배치되어 다시 독일로 가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 1949년 그는 다시 프랑크푸르트로 향했다. 그러나 전쟁 후 도시의 흔적은 거의 사라졌고 예전의 교회도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을 수소문했고 거기서 마침내 그녀를 찾을 수 있었다. 에디트는 놀라지 않았다. 아니,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했다. 당신이 날 기억하지 못할까봐 나는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터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어요. 혹시 당신이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그 순간 리처드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끌어안았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도 세상의 언어도 그들 사이에 더는 아무런 장벽이 없었다. 그들은 1950년에 결혼했다. 영국으로 돌아간 뒤 두 사람은 소박한 음악학원을 열었다. 리처드는 라디오에서 들은 음악을 아이들에게 소개했고 에디트는 전쟁 중 연주했던 곡들을 가르쳤다. 그들의 삶은 조용했지만 매 순간이 하나의 기적이었다. 전쟁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사랑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총탄도 시대의 미움도 결국 사랑의 음악 앞에선 고요해진다. 진심은 언제나 돌아온다. 그 어떤 전쟁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제목 바람의 연인 간디와 카스투르바의 평생 사랑 이야기. 사랑은 조용한 헌신 속에 있다. 격렬한 감정도 요란한 고백도 없이 그저 평생을 곁에서 묵묵히 함께 걸어주는 것. 때로는 역사에서 너무도 잘 알려진 이름 속에
오히려 우리가 잊고 있던 사랑이 숨어 있다. 오늘 내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인도의 위대한 독립운동가 마하트마 간디와 그의 아내 카스투르바 간디의 이야기다. 이들은 정치의 중심에서 사랑의 주변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 반대였다. 간디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조용히 그를 지탱해준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여인은 단지 그의 아내가 아니라 그의 연인이자 전우였다. 간디와 카스투르바는 1883년 각각 13살의 나이로 결혼했다.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어린아이에 불과한 나이지만 당시 인도에서는 흔한 관습이었다. 결혼은 어른들이 정해준 것이었고 사랑이라는 감정은 사치스러운 단어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어갔다. 어릴 적의 간디는 고집이 세고 자존심도 강했다. 하지만 카스투르바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었다. 둘은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었고 때론 며칠씩 말을 안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언제나 먼저 다가가는 쪽은 간디였다. 그는 시간이 갈수록 깨달았다. 내가 이기려고 할수록 그녀는 더욱 강해진다. 내가 내려놓을 때 그녀는 내 곁에 남는다. 간디가 영국 유학을 떠난 후 두 사람은 처음으로 오랜 이별을 경험했다. 간디는 런던에서 문명과 민주주의의 개념을 배우는 동안 카스투르바는 인도에서 가사와 가족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다. 간디가 서양식 옷을 입고 채식주의자가 되어 돌아왔을 때도 그녀는 변함없이 그를 맞이했다. 그들의 사랑은 열정보다 책임에 가까웠다. 간디가 남아프리카에서 인종차별에 맞서 싸울 때 카스투르바는 그와 함께 감옥에 갇혔고 병든 인도 사람들을 돌보았다. 그는 민족의 지도자였고 그녀는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녀는 남편의 이상을 이해하려 애썼고 간디는 아내의 현실을 포용하려 노력했다. 간디가 금욕과 무소유를 주장했을 때 카스투르바는 때로 당신은 내게 묻지 않았잖아요 라며 눈물로 항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그 모든 이상을 자신의 현실로 받아들였다. 그들의 사랑이 가장 빛났던 순간은 인도 독립운동의 절정기였다. 간디가 영국 정부에 맞서 단식 투쟁을 시작할 때 카스투르바는 그의 곁에서 그를 닦이고 물수건을 갈아주며 함께 단식을 감행했다. 1942년 두 사람은 인도 독립운동의 중심에 서 있다가 함께 구금되었다. 간디는 그 당시 병약한 상태였고 카스투르바 역시 심장과 폐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감옥 안에서 그녀는 점점 쇠약해졌고 간디는 매일 그녀의 곁을 지키며 기도했다. 1944년 2월 22일 카스투르바는 푸나 감옥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 간디는 그녀의 무릎을 베고 앉아 조용히 말했다. 당신 없이 나는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었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가장 위대한 행운은 당신과 함께한 삶이었어. 간디는 이후 몇 년을 더 살았다. 인도가
독립을 이뤄내는 장면도 보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했다. 그의 눈엔 항상 슬픔이 어린 듯했다. 그는 생전에 카스투르바를 회상하며 이렇게 쓴 적이 있다. 그녀는 나의 거울이었다. 내가 너무 멀리 가려 할 때 나를 현실로 끌어당겨 준 사람. 나는 역사를 바꾸었을지 몰라도 그녀는 나를 바꿨다. 그들의 무덤은 지금 인도 아마다바드에 나란히 놓여 있다. 많은 이들이 그곳을 찾아 국부의 유산을 기리지만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너머를 본다. 한 남자와 여자가 한 세기의 폭풍 속에서도 함께 걸어낸 사랑을. 사랑이란 거창한 말도 눈부신 열정도 아니다.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는 과정이고 함께 울고 견디는 시간이다. 마하트마 간디와 카스투르바의 사랑은 위대한 인물 뒤에 있는 더 위대한 사랑이란 걸 보여준다.